창원 마산 하포구에서 당선되신 미래통합당 최형두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형두 당선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네. 총리실, 청와대, 국회 두루 공직을. 네, 근데 선거는 처음이죠. 네, 본선은 처음입니다. 힘드셨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힘드셨어요? 우선에 우리 이 경남 정치의 금호 중진 오선 의원이 이제 현역으로 계셨고, 이주영 의원. 네, 국회 부의장 계셨고, 그분이 이제 공천 탈락. 네, 신진대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양보를 하셨죠, 사실은. 또 현역 의원이 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현역 의원 두 분이랑 경쟁을 했고, 또 지역의 신진들, 제가 참 좋아하는 두 분들이 또 야심차게 도전해왔기 때문에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본선은 안 힘드셨다는 얘기 같아요. 아닙니다. 본선도 힘들었습니다. 네. 뭐 경남 마산 하포인데 사실은 이 서울과 수도권과 지역이 좀 다릅니다. 지역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산업위기 지역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분명히 경제 실정 심판이 될 것이다. 이 정권의 지난 3년간의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36개국 중 34위였습니다. 이전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다. 국민소득도 떨어졌고요. 실업률도 기록적이었고 모든 경제가 어려졌고 특히 이제 이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들, 탈원전 때문에 원전 산업 것도 어려졌고 해서 그 시장이나 거리를 다녀보면은 이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팽배했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경남 유권자들이 왜 우리랑 이렇게 표심이 다를까라는 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우연찮게 제가 갤럽 조사를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잘했다는 평가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잘했다는 이제 평가가 높았지만 대개 외국도 높았고 또 하나는 그 경제 실정을 했어도 그럼 너희들은 잘할 수 있느냐? 야당이 너희들은 잘할 수 있냐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았다. 그런 것들이 아마 큰 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과 거리를 특히 이제 전통시장을 가보면 아직 분노가 정말 이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난 목소리들이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영남이라고 그래서 경남, 부산, 울산이라고 그래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거나 뭐 보수의 텃밭이 아닙니다. 표심이 우리 한 40% 안팎으로 경남, 부산, 울산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지난 정부에 실망을 해서 민주당에 표를 줬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찍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굉장히 좀 먹고 살게 해달라. 너무 힘들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의 특이성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특별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특별히 높은 나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조금 안 먹히는 구조인데 그걸 강요해가지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상가에 가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폐업 위기에 있거나 폐업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정말 분노와 이런 원성이 정말 넘쳤는데 먹고 살게 해달라는 게 가장 큰 아우성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 약간 시각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싸우지 마라. 네. 있겠죠. 예, 싸우지 말라는데 그건 이제 야당 탓이라기보다는 여당을 좀 슬기롭게 좀 이겨달라는 이야기고요. 끌려다니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는 역시 초심을 잃지 마라. 항상 잘 뽑아주면 올라가서 이상하게 변하더라라는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싸우지 말라라는 게 이게 자칫 이제 무슨 싸울 때는 싸워야죠. 네.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우리 지역 유권자들 특히 이제 이 유권자들 중에 다수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 당을 지지했던 전국 유권자들은 숫자가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싸울래? 지난번에 숫자가 비슷해도 잘 못 싸웠는데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좀 새롭게 좀 해라고 이게 뭐 싸우라는 게 그냥 몸싸움하는 그런 모습이 싫다 이거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뒷받침하고 말하는 것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사실관계가 근데 요즘 시장에 다녀보면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똑똑하십니다. 말하시는 이 시사평론가보다 나으세요. 굉장히 해박하시고 이 재정정책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시는데 녹음을 하면 그대로 라디오 방송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말씀 잘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할 정도였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제 그렇게 좀 논리정연하게 내가 분명하게 느끼고 있고 내가 분명하게 실제로 생활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제대로 대변을 못하느냐, 왜 못 싸우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쓸데없이 힘쓰지 말고 제대로 싸워달라 이런 이야기죠. 네. 저는 이게 무슨 이 여당 책임 정권을 쥐고 있는 항상 국회나 모든 그건 뭐
대통령과 청와대와 그리고 여당의 몫입니다. 지금 또 여당이 의석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책임은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 대개 국회 의제, 입법 순위, 의제 같은 걸 이제 여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했던 의제가 과연 이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그런 의제였던가요? 근데 이제 공수처법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공수처법 일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근데 뭐 특별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제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걸 제대로 맞섰던 것이 당시 특별감찰관제.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또 그걸 만들려고 모든 입법 순위를 뒤로 내세우고 그래서 선거법 가지고 1+4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배제시키고 그렇게 타입해서 전국을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이냐 헝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과연 그렇게 그게 목을 매달 만큼 중요한 의제였나. 그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좌우할 만큼 이 정부의 큰 성패가 걸릴 만큼 중요한 문제. 그걸 밀어붙이려다 보니까 선거법을 타협하게 되고 선거법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긴 비례 투표 용지를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여당의 책임 또 청와대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당수님처럼 지금 그런 이슈 같으면 반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긴급하게 재난을 해야 되고 특히나 그것이 지금처럼 재난 뭡니까 그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당장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에게 고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뭔가 소통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을 위한 반대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대 국회에 사실은 국회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장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예산 처리 시한을 지켰을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당도 이제 다수당이었지만 국회의장도 여당 출신이었지만 물론 이제 여당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중립이 됩니다. 근데 상당히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결국 많은 부분은 다수당,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여당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어떤 타협의 의지라든가 절충의 의지를 보이냐가 중요한데 야당하기 무조건 야당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 결과도 없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모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준 게 아닙니다. 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은 41%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그 주변 사람들, 대통령의 의제가 국민들이 바라는 의제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보면 4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 높이 보더라도. 근데 그걸 대통령 의제 순위대로 해야 될 것이냐.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특별검사제, 특별감찰관제. 지금 그동안 민주당 쪽의 주장으로 해서 주장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법조계 출신이니까 이게 사법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또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권력의 이제 분립이라든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 의심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뭡니까 그 의제 순서 또는 입법 순서를 그걸 제일 앞세우는 것이 41%로 집권한 대통령이 60%가량의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그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이번 총선도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이 물론 이제 여당의 압승을 끝났습니다만 비례대표 의석수라든가 비례대표의 이제 득표율이라든가 또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수를 보면은 여당의 압승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당이 49대 41입니다. 그렇죠. 결국 8%밖에 수도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거구제가 그렇고 그렇다고 야당이 반성해야죠. 야당도 이렇게 경제적인 실정이 해서 분노가 치솟았는데도 이걸 뭔가 기회로 삼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야당도 비판만 했지 호감을 별로 못 느끼고 신뢰를 많이 못 얻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순간에 여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41%는 여전히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해서 좀 절충하고 우선순위라든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겠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민주당과 최근에 청와대 업법에서 잘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60%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극단화되는 양상. 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통자가 무슨 통자입니까? 통수권자, 이게 통합할 통자죠. 단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옛날 트루먼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 앞에, 모든 책임의 공은 저 대통령 자리 앞에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 얼마나 큰 정치를 하느냐, 얼마나 통합을 하느냐, 광화문에서 선서했을 때 얼마나 그 정치를 하느냐가 사실은 국정의 큰 방향, 이게 통합의 정치로 가느냐, 서로 갈등의 정치로 가느냐, 양극단으로 가느냐 이러는데, 근데 최근에 4.3에서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보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것을 과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촛불의 명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법들, 그런 극단적인 이제 이런 편가르기, 이런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를 자꾸 양극화시키는데, 물론 야당도 슬기롭게, 야당이 더 통합적으로 돼서 야당이 더 멋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야당은 근한이 작습니다. 숫자도 작고 지금. 그래서 이 정치의 책임은 지금 이제 압도적인 이제 지지를 얻었으니까, 의석을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보다 통합적인 정치. 결국 통합의 정치냐, 분열의 정치냐, 편가르기의 정치냐, 이거는 집권 한쪽. 여당이 당선당. 힘 저희는 있는 그런데 쪽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지금 사회가 갈등 사회지 않습니까? 이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네. 갈등 사회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당은 지지 기반의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이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가치를 같이 하는 집단의 어떤 지지 기반의 정당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그러면 누가 더 잡을 수 있느냐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갈등의 그 갈등 사회에서 그 갈등이 오름과 그름이면 이게 그름을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름 대 오름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가 어렵고 또 정말 무섭고 또 민심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그런 갈등을 다시 만들지 말고 끝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시각이 독특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갈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해결을 못하느냐면요. 오히려 정치권이 부추긴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부추기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부터 제가 정치권에 몸담을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예. 텐데요.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갈등을 우리가 대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을 보지 않고 주체를 본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당선자님께서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41%의 지지를 받았는데 41% 지지를 받은 사람이 왜 60% 무시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41%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만큼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분이 만약에 30%의 지지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추진하는 어떤 일이 만약에 국민들 70%의 동의를 받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걸 하지? 그거에서 우리가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고요.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슈를 볼 때도 예를 들면 공수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4.3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면 과연 그 이슈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거에 집중해야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다, 충분치 않았다 하고 사람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는 그건 그렇진 거죠. 않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의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뜻이고, 여당이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찬성하지 않은 일을 했죠. 한미 FTA 같은 겁니다. 지금 한미 FTA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한미 FTA 하면 우리가 미국 식민지 되는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많이 걱정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미국이 불평등한 협약이라고 개정하자고 할 만큼,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면 지금 한 번씩 읽어봐야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이 자신감, 그리고 국정에 대한 그 자신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예, 당파 예. 지지다가 아니라 큰 국가적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말하자면 독일이 병자에서 유럽의 어떤 강자로 나섰는데 하르츠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슈레더라는 사민당 출신의 이제 총리가 자신의 지지자들 노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 때 독일이 이제 더 부강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당파 이익, 자신의 지지자 이익을 벗어나는 오히려 지지하지 않은 우리 이당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주체 누가 얼마 지지를 얻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려는 일로 정말 큰 평가를 받는 대화, 토론과 타협. 이제 이걸 요구하는 건데 참 어렵죠. 네. 왜 안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지역구에 음. 이게 우리 모두 지역구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먹고 네. 살게 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예산을 서로 좀 더 가져가기 위해 싸울 일은 있겠지만 정책은 큰 방향 달라지지 않을 때 왜 근데 자꾸 이렇게 이게 여야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고질적입니다. 어느 정권에서 고질적이었는데 정책의 의제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나 여당 지도부 일부에서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뜻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미리 정해진 의제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때 심하게는 거수기라는 이야기 듣고 몸싸움에 동원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 저는 정말로 지금 시민들의 뜻을 듣고서 한다면은 여야가 싸울 일이 없겠죠. 더 좋은 정책 경쟁을 해야 될 뿐이죠. 지금 우리 이당 스님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무조건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겪어보면은 국회에서 안에서도 옆에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언론인으로서 겪어보기도 하고 하면은 많은 이 파국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정 교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국민들의 별로 현안과 관계없는 당 지도부 그 뒤에는 청와대의 의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럼 또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모든 대통령은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것처럼 큰 바위 얼굴에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근데 남북 관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뭘 하나 만들어야겠어. 난 노벨상을 받아야겠어. 뭐 나는 근데 교과서를 한번 바꿔봐야겠어. 뭐 이런 큰 현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국민 생활에 그렇게 밀접하고 지금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의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이 반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주로 공천권으로 눌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천개혁이라든가 이건 또 공천제도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좀 희망적인 것은 우리 이번에 뭡니까? 예. 은퇴하시는 그 정치 선배들께서 우리 당 중진들께서 너는 소신대로 해라. 내가 정치를 몇 선을 해보니까 몇 선 한다는 거 의미 없다. 소신대로 해서 정치를 좀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마산에 이제 경남대 초빙 교수가 되어서 3년 전에 장남 도례를 가보니까 그 지역이 저희가 자랄 때와 달리 굉장히 격차가 커져 있고 그게 정말 자원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국립연구소가 필요해요. 근데 연구소는 전부 수도권이나 대전 부근에만 있습니다. 그 산업은 그쪽에서 크고 있는데 근데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건 마산 같은데 옆에 창원 같은 데 있는데 그 로봇 연구소가 없습니다. 또는 그 근데 광주, 대구 이런 데 이제 또 대전에 뭐 카이스트 같은 이런 네, 그런 예. 기술의 그 과학 기술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없어요. 그러면은 제 공약이 그런 건데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해보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걸 우리 지역에만 유치하겠다면 거짓말이고 다른 지역에 있다면 우리도 동등하게 국가적인 어떤 자원을 여기서도 더 키울 수 있도록 그 사회심리학 연구를 보면은요 보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기대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기준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기품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충성심을 요구한다거나 굉장히 그 다양한 가치 기준을 더 복잡한 기준을 요구한다 그러거든요. 사실 보수라는 사람들이 마음을 참 보수 유권자한테 표심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특히 사람을 키우는 노력 우리 내부에서 그동안은 외부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데려왔었는데 이제 장에 인기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 올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젊은 사람을 더 키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무엇보다 보수 정당은 정책 능력이 이 야당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체질화돼 가지고 정책 개발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정책 싱크탱크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번에 의원직을 잃었지 않습니까? 혹은 그 뜻으로 물러나기도 했고 이분들이 그대로 퇴장하지 않고 정책 싱크탱크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정책적 능력, 의제 능력을 다시 한번 관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과거 정치가 이룬 그 성과를 깔아먹으면서 과거에 공과가 있는데 공과를 다 무시하고 편가르기 해왔던 그런 아주 소모적인 정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또 과거를 갉아먹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정치. 정말 우리 오늘 초선 되시는 네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희망을 보는데 네. 저 역시도 미래와 통합의 언어로 미래를 새롭게 만들고 또 통합을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정치와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네.